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대기만성, 대기만성.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한 아저씨가 구겨진 이력서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한 50 중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 이력서를 자꾸 펼쳤다 좁았다 하시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대기만성이에요. 대, 큰 대, 기, 그릇기, 만, 늦을 만, 성, 이룰 성.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진짜 큰 일을 할 사람은 늦게 성공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같은 빨리빨리 시대에는 좀 미로가 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노자라는 철학자가 한 말에서 나왔어요. 당시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출세하지 못하면 인생 실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큰 그릇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진정한 인재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작은 컵은 금세 만들 수 있지만 거대한 솥이나 큰 항아리는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진짜 큰 일을 하려면 경험과 시간이 쌓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지하철 아저씨를 보면서 문득 제 얘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한때 정말 조급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또래들은 다 자리를 잡아가는데 저만 이것저것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초조했어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더라고요.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더 깊이가 생긴 것 같아요. 큰 그릇은 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 아저씨도 분명 자신만의 큰 그릇을 완성해가고 계실 거예요. 과공비례, 과공비례.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주인님, 하루에 몇 번이나 저를 닦으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저는 핸드폰 화면에 지문이 조금만 묻어도 미친 듯이 닦고 또 닦거든요. 심지어 보호필름까지 3겹이나 붙여놨어요. 친구들이 보면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웃는데 저는 진짜 진지하게 응, 해야 돼 하고 답하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이런 저를 딱 꼬집어 말하는 것 같아요. 과공비례, 넘칠 과자에 공손할 공, 아닐 비에 예의 레자를 쓰거든요. 직역하면 지나친 공손함은 예의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무 과하게 예의를 차리거나 공손하게 굴면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그게 진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핸드폰을 너무 과하게 아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시대에 노나라에 살던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의 바르고 공손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장이 스승님을 찾아뵈러 갔는데 문 앞에서 3번이나 절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감히 송구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계속 겸손한 표현만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자도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토론하는데 자장만 혼자 과도하게 격식을 차리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어느 날 자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장아, 너무 지나친 공손함은 오히려 예의가 아니란다. 진정한 예의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바로 이때 나온 말이
과공비례거든요. 그런데 저도 정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그렇게 과하게 아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처음 스마트폰을 샀을 때 너무 비싸서 부모님께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중히 쓸게요 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점점 강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순간 너무 긴장해서 조심히 해줘, 진짜 조심히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친구는 황당해하며 야, 너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핸드폰을 아끼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구나. 진정한 배려는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하는 거더라고요. 과공비례,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었어요. 빙탄지간, 빙탄지간. 여러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있었거든요.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주말에 가족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진짜 잘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제 뒤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정말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빙탄지간이에요. 빙은 얼음 빙, 탄은 숫탄, 지는 모모의 지, 간은 사이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얼음과 숫 사이라는 말인데 생각해보세요. 얼음은 차갑고 숫은 뜨겁잖아요. 이 둘이 한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공존할 수 없죠. 얼음은 숫의 열기에 녹아버리고 숫은 얼음의 차가움에 꺼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빙탄지간은 서로 성격이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절대 화합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인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거든요. 근데 한신의 성격이 좀 거만하고 자존심이 강했어요. 반면에 유방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고요. 처음엔 서로 필요해서 손을 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한신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했고 유방은 한신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했죠. 결국 유방은 한신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치 뜨거운 숯과 차가운 얼음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듯이 둘의 관계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맞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차이 말이에요. 그 동료와 저는 겉으로는 친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경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마치 얼음과 숯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빙탄지간이라는 말이 그걸 알려주네요. 마부작침, 마부작침.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그 할머니는 손에 낡은 바늘 하나를 들고 계셨는데 그 바늘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빙긋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웠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마부작침이에요. 도끼마, 도끼부, 만들작, 바늘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죠.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큰 도끼를 어떻게 갈아서 작은 바늘을 만든다는 건지. 하지만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의미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때 이백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백은 나중에 시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시인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엔 정말 공부를 싫어했거든요. 하루는 또 학교를 빼먹고 산으로 놀러 갔어요. 그런데 개울가에서 한 할머니가 큰 쇠도끼를 돌에 대고 열심히 갈고 있는 거예요. 이백이 신기해서 물어봤죠.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백이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디 가능하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진지하게 대답하셨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갈면 언젠가는 바늘이 될 거라고. 철이 닳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백이 깜짝 놀라면서 깨달았죠. 아, 공부도 마찬가지구나. 매일 조금씩 하면 언젠가는 큰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그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그분이 들고 계신 바늘이 바로 60년 전에 도끼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젊은 시절 시집 와서 바느질을 배워나 했는데 바늘이 없어서 남편 도끼를 몰래 가져다가 매일 조금씩 갈기 시작했대요.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정말 바늘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바늘로 평생 옷을 지으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포기란 건 내가 정하는 거라는 거였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말이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오네요. 도끼도 바늘이 될 수 있다면 말이에요. 파사현정, 파사현정.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칸막이 너머로 들리는 대화였는데 한 분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진짜 옳은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어요. 파사현정이라는 말이거든요. 파괴할 파, 사악할 사, 드러낼 현, 바를 정.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거짓말을 속지 않으려고 진실을 찾아보는 것,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다 파사현정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정말 드라마틱한 배경이 있어요. 옛날 고승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뻗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권력자들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강요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도 그 스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끝까지 버텼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그 지하철에서 힘들어하던 분처럼 저도 한때 정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선배에게 물어봤더니 그제야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느꼈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파쇄현정의 시작이구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진짜 올바른 길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화사첨족, 화사첨족.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면을 슬쩍 봤는데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계속 수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것 같은데도 자꾸 뭔가를 더 추가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올린 말이 있어요. 화사첨족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화는 그릴 화, 사는 뱀사, 첨은 더할 첨, 족은 발족이에요. 뱀을 그리는데 굳이 발까지 그려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완벽한 뱀 그림에 억지로 발을 그려서 오히려 이상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걸 더해서 완성품을 망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때 일이에요. 초나라에서 제사를 지낸 후 남은 술 한 항아리를 하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인이 너무 많아서 모두 나눠 마시기엔 양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이 제안한 게 뱀 그리기 시합이었어요. 가장 빨리 뱀을 그리는 사람이 술을 혼자 다 마시기로 한 거죠. 한 하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뱀을 완성했어요. 술잔을 들고는 우쭐해하면서 말했죠. 나는 너무 빨라서 시간이 남으니까 뱀에게 발도 그려줄 수 있어. 뱀에게 발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하인이 뱀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뱀은 원래 발이 없는 동물인데 당신이 그린 건 뱀이 아니야. 결국 술은 두 번째로 완성한 하인이 마셨고 발을 그린 하인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지하철에서 본 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발표 전날 밤 이미 완성된 기획서인데도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내용을 추가했어요. 차트도 더 넣고 설명도 더 자세히 하고. 그런데 발표 당일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때로는 완벽함이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에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뱀에게 발을 그려주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뱀이 아니니까요. 청출어람, 청출어람.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젊은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똑똑해 보이는데 옛날 사람들보다 더 잘난 거 맞나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청출어람이에요. 풀을 청, 나올 출, 어조사 어, 쪽빈 람.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쪽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 쪽을 우려내면 파란 물감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원래 쪽 자체보다 더 진한 파란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미로 쓰이게 된 거죠. 마치 부모님보다 더 성공한 자녀를 보면서 뿌듯해하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순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 말에서 나온 거예요. 순자는 성악설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순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목표다. 쪽에서 나온 파란색이 쪽보다 더 진하듯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학문이 발전하는 것이다. 당시 다른 설학자들은 제자가 스승과 같아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는데 순자는 달랐어요. 오히려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기를 바랐던 거죠.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젊은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당연한 거야. 우리는 쪽이고 너희는 푸른색이거든. 우리보다 더 진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출어람, 쪽보다 더 진한 파랑색처럼 말이에요. 겸양지덕, 겸양지덕.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왜 맨날 셀카를 찍을 때마다 각도를 조정하고 또 조정하면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 진짜 너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정말 뜨끔한 말이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겸양지덕이에요. 겸손할 겸, 양보할 양, 갈지, 덕덕.
겸손하고 양보하는 것이 바로 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진짜 아름다운 품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에 공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공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겸손함과 양보함이야말로 가장 큰 덕이니라. 높은 곳에 있는 나무일수록 바람에 쉽게 부러지지만 낮은 곳의 풀은 바람이 불어도 굽히며 살아남는다. 그때부터 겸양지덕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공자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핸드폰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을까? SNS에 올리는 사진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들, 모든 게 포장된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진짜 저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때로는 창피한 모습도 보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매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구나. 겸양지덕,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동문서답, 동문서답.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학생, 몇 시에 와요?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네, 저는 대학생이에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할머니는 당황하신 표정으로 다시 물어보셨죠. 아니, 버스 말이야, 몇 시에 와?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했다는 걸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동문서답이라는 말인데요. 동쪽에서 묻는데 서쪽에서 답한다는 뜻이에요. 동은 동쪽 동, 문은 물을 문, 서는 서쪽 서, 답은 답할 답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한다는 의미죠. 마치 친구가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라고 물었는데 어제 영화 재미있더라 라고 답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삼국시대에 제갈량이라는 천재 군사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적군의 사신이 와서 제갈량에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했어요. 군사 기밀을 알아내려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제갈량은 정말 똑똑했어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빙빙 돌려서 답했거든요. 사신이 당신들 군대는 몇 명이나 되나요? 라고 물으면 제갈량은 봄이 되니 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라고 답하는 식이었어요. 사신은 점점 답답해졌지만 제갈량은 끝까지 핵심을 피해서 대답했죠. 결국 사신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동문서답을 잘한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께 엉뚱한 대답을 했던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갈량처럼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참 바쁘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소통이라는 건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고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는 걸요. 때로는 제갈량처럼 의도적으로 피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해야겠더라고요. 망냥지탄, 망냥지탄. 여러분, 방금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이 평균 150개래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건 고작 10개 정도. 나머지 140개는 뭐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딱 이런 상황을 설명해요. 망양지탄. 망은 이를망, 양은 양양, 지는 어조사지, 탄은 탄식할 탄이에요. 양을 잃고 탄식한다는 뜻인데 단순히 양을 잃어버려서 아쉬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길이 너무 많아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결국 양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양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이웃집 양이 도망갔어요. 이웃이 양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양자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양을 찾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고 저기서도 갈라지고 갈래길이 너무 많아서 결국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양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길이 너무 많아서 양을 잃었다고. 이게 바로 학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짜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깊은 의미였던 거죠. 아까 제가 앱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정말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 새로운 취미를 찾겠다고 온갖 앱을 다 깔았어요. 운동에, 요리에, 독서 앱, 그림 그리기 앱, 악기 연주 앱까지. 매일 뭘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선택 장애가 온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고. 많은 선택지가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때로는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망양지탄의 진짜 의미예요. 결리사이, 결리사이.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거대한 유혹에 직면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엄청난 승진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얻으려면 제 동료 한 명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동료는 저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아이가 셋이나 되는 가장이었죠.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결리사의예요. 견은 볼견, 리는 이익, 리, 사는 생각할 사, 의는 의로울 의자거든요.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앞에 달콤한 이익이나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져도 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막 달려들지 말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먼저 판단하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공자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자로가 스승에게 물었던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자로가 진정한 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공자님이 대답하신 말 중 하나가 바로 결리사의였거든요. 당시 춘추전국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나라마다 서로 속이고 배신하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상황에서 공자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해 보여도 진짜 어른은 이익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세상에서 의를 지킨다는 게 정말 쉬웠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요. 그 승진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대신 그 동료에게 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나는 이 자리에 지원하지 않을 거야. 네가 더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 그 순간 그 친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물론 당장은 아쉬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제대로 된 선택이었어요. 진짜 이익은 눈앞의 달콤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목불식정, 목불식정.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 있어요. 몇 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팀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있는 글을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씨가 정말 악필이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저 사람 목불식정인가 봐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불식정? 이 말은 눈은 정자 하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목은 눈, 불은 아니다, 식은 알다, 정은 정자를 말하거든요. 정자라는 건 한자에서 가장 간단한 글자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쉬운 글자조차 읽을 줄 모른다는 건 완전히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한글의 기역, 니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나라 시대에 장홍정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황제 앞에서 상소문을 올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홍정이 글을 전혀 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신기하죠? 그 시대에는 문벌이나 연줄로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결국 장홍정은 남이 써준 상소문을 외워서 황제 앞에서 줄줄 읊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갑자기 이 부분을 다시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상소문의 한 구절을 가리켰어요. 장홍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부분만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목불식정이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창피함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글을 읽을 줄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졌던 거죠. 진짜 무서운 건 무식함 자체가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후생가외, 후생가외.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새벽 2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라디오에서 젊은 가수의 노래가 나오자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정말 대단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걸 척척 해내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후생가외. 뒤에 나는 생이 두려우며 외경스럽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후생은 뒤에 태어난 사람, 즉 후배나 젊은 세대를 말하고 가외는 두렵고 무서우면서도 경외심을 느낀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의 실력이나 가능성을 보며 와, 정말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 말은 공자가 했던 말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공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젊은이들을 무시해선 안 된다. 그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때 공자는 이미 나이가 꽤 많았을 텐데 젊은 제자들을 보며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담긴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어린 친구가 나중에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당시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존경받는 사회였는데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 택시 안에서 저도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을 종종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그들 나이였을 때보다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창의적이고 더 용감하더라고요. 회사 막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대박이 났던 일, 조카가 뚝딱 만들어낸 영상이 수만 명이 본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후생가외란 결국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택시 기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니까요. 도탄지고, 도탄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젊은이,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마. 나도 진흙탕 같은 시절을 견뎌냈으니까.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깊은 뜻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도탄지고예요. 도는 진흙도, 탄은 숫탄, 지는 어조사 지, 고는 괴올 고자를 써요.
말 그대로 진흙과 숯불 속에서 겪는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진흙 속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고 숯불 위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극도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 혼란한 시절이었죠.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양해왕이라는 임금을 만났어요. 그때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전쟁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집은 불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맹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백성들은 진흙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뜨거운 숯불 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탄지고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을 때 맹자는 이 강렬한 표현으로 현실을 깨우쳐 준 거예요. 진흙과 숯불,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고통을 합쳐서 백성들의 참혹한 상황을 표현한 거죠.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할머니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취업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던 시기였거든요. 수십 번의 면접 탈락, 통장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정말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았고 마음은 숯불에 타는 듯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격려해 주신 거였어요. 본인도 전쟁을 겪으며 도탄지고의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그래도 결국 이겨내셨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결국 도탄지고는 끝이 있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깊은 진흙탕이라도, 아무리 뜨거운 숯불이라도 영원하지는 않으니까요. 망운지정, 망운지정.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부모님께 화를 냈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연애도 잘 안 되고 뭔가 인생이 꼬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시니까 폭발해버린 거죠.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망운지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망은 바라볼 망자, 운은 구름 운자, 지는 어조사, 정은 정자예요. 직역하면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왜 하필 구름일까요?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생각해서 하늘의 구름을 보며 그리워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위나라 시대에 정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나 그리워서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구름 한 점 한 점이 어머니 같아서 바람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어머니도 저렇게 멀리 가시는 건가?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정현은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고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망혼지정이라고 불렀던 거죠. 엄마한테 화를 낸 지 일주일 후에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면서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의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망혼지정이라는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당연한 줄 알지만 언젠가는 구름만 바라보며 그리워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더라고요. 단기지개, 단기지개.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 또 야근하고 집에 가서도 넷플릭스만 보다가 잠들고 주말엔 침대에서 굴러다니기만 하고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자성어가 딱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말이에요. 바로 단기지계인데요. 단은 끊을 단, 기는 뱉을 기, 지는 갈 지, 개는 경계할 개예요. 직역하면 배틀을 끊어서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맹자의 어머니한테서 나온 거예요. 맹자가 어렸을 때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맹자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는데 맹자가 들어오자마자 가위로 배틀의 실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맹자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이 배는 하나하나 실을 엮어서 만드는 거란다. 중간에 끊어버리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네가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야. 상상해보세요.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짜던 배를 순식간에 망가뜨려버리는 모습을요. 맹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순간 맹자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공부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포기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며 자책하고 있던 제 모습이 딱 옛날 맹자 같았던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부터 저는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나씩 끝까지 해내기 시작했어요. 단기지개처럼 중간에 실을 끊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등화가친, 등화가친.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잠들고 남편은 야근, 집안은 고요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정적이 무섭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켜야 할지 음악을 틀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때 문득 책상 위 스탠드가 눈에 들어왔죠. 여러분, 등화가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등불등, 불화, 가할가, 친할 친자를 써서 만든 사자성어인데요. 글자 그대로 풀면 등불과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무슨 등불과 친구가 된다는 걸까요? 바로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날이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면 등불을 켜고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진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한유라는 문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거든요. 한유는 조카가 공부를 게을리하는 걸 보고 편지를 썼어요. 지금 가을이 되어 날씨도 선선하고 밤도 길어졌으니 등불 켜고 책 읽기 딱 좋은 때 아니냐 면서요.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촛불이나 기름 등에 의존해야 했으니까 등불을 켜고 책을 읽는다는 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더운 여름에는 촛불마저 더위를 가중시키고 추운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책장을 넘기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선선한 가을밤이야말로 학문에 정진하기 최적의 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밤 저도 책상 앞에 앉아서 스탠드를 켰어요. 오랜만에 손에 잡은 책이었거든요.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말 오랫동안 제 시간이 없었는데 그 고요한 밤에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등불 아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니 그동안 놓쳤던 저 자신과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죠. 결국 등화가친이라는 건 단순히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촌철살인, 촌철살인.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저 작은 몸집으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몸집은 작지만 눈빛만으로도 큰 개를 물러서게 만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된 힘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거예요. 촌철살인. 촌은 한치라는 뜻이고 철은 쇠붙이나 무기를 말해요. 살인은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죠. 합쳐보면 한치 정도의 작은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해치자는 게 아니라 짧은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고 때로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에 설자라는 유명한 변론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나라 왕이 설자를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왕이 물었죠. 선생은 어떤 무기를 가장 좋아하시오? 그러자 설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3가지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자의 검, 제후의 검, 그리고 서민의 검이 있죠. 왕이 호기심을 보이자 설자는 계속 말했어요. 천자의 검은 인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고 제후의 검은 현명한 신하와 용감한 장수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의 검이야말로 진짜 무서워요. 머리털 하나 건드리면 목이 날아가고 하늘을 찌르고 땅을 뚫는 기세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제나라 왕이 감탄하며 말했죠. 정말 한치의 혀로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 길고양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고양이는 울음소리로 모든 걸 해결하더라고요. 배고플 땐 애절하게, 위험할 땐 날카롭게, 고마울 땐 부드럽게. 각각 딱 맞는 톤으로 한 번에 전달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깨달았거든요. 말이라는 게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진짜 무서운 건 폭력이 아니라 정확한 한 줄이에요. 작은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풍전등화, 풍전등화.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골목 모퉁이에서 떨고 있던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너무 작고 힘없어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보였어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마음에 계속 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풍전등화라는 말인데요. 바람 풍자, 앞 전자, 등불 등자, 불화자를 써서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 유리창 하나로만 버티고 있는 촛불 같은 거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위나라 시대에 조비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비가 동생인 조식을 매우 시기했거든요. 조식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는데 형인 조비는 늘 동생이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의심했어요. 어느 날 조비가 조식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정말 재능이 있다면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한 편 지어봐라.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을까요? 조식은 그 순간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을 거예요. 하지만 조식은 침착하게 7걸음을 걸으며 이런 시를 지었어요. 콩을 삶으려고 콩깍지를 태우는데 소단의 콩이 울며 말하네. 원래 같은 뿌리에서 나왔거늘 어찌 이리 급하게 나를 삶으려 하는가. 형제가 서로 해치는 것을 콩과 콩깍지로 비유한 명작이었죠. 조비도 이 시를 듣고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그날 밤 골목의 새끼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처음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태였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떨고만 있더라고요. 근데 따뜻한 곳에서 며칠 보살펴주니까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법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등불은 꺼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경당문노, 경당문노. 1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였어요. 면접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경험이 부족하시네요. 실물을 더 쌓고 오세요. 그 순간 정말 억울했거든요. 어떻게 경험을 쌓으라는 거죠? 일을 해야 경험이 생기는 건데 경험이 없다고 일을 안 준다니.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당문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밭갈 때는 종에게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경은 밭을 갈다. 당은 마땅히 해야 한다. 문은 묻다. 로는 종을 말해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왜 하필 종에게 물어보라는 걸까요? 이 말은 중국 한나라 때 나온 이야기예요. 어느 부잣집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다고 소문난 학자였어요. 책도 많이 읽고 글씨도 잘 쓰고 시도 잘 지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밭농사는 매년 망쳤어요.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나고 싹이 나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반면에 그 집 종들이 몰래 가꾸는 작은 텃밭은 항상 풍성했어요. 어느 날 이 주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무리 책에서 농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실제로 흙을 만져본 적이 없구나. 반대로 종들은 어려서부터 매일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자연의 리듬을 몸으로 익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인은 농사에 대해서만큼은 종들에게 겸손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 19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후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자만했다는 걸. 대학에서 배운 이론, 책에서 읽은 지식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죠.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배달을 하면서 진짜 현장이 어떤 건지 몸으로 배웠어요. 사장님들께도 물어보고 선배 직원들한테도 배우고.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늘더라고요. 밭 갈 때는 종에게 물어보라. 전문가에게 배우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가장 겸손한 자세가 가장 빠른 성장을 만들어주는 거죠.